미국의 특권은 끝났습니다. 한국의 단 한마디에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3시 긴급 소집된 NSC 회의실에서 대통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450억 달러 보복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뒤 무릎을 꿇은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폭락했고 펜타곤이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NSC 한반도 정책국장이 직접 밝힌 그 72시간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한겨울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에 잠이 깬 게 아니었습니다. 베개 옆에 놓아둔 보안 전화기가 진동으로 미친 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NSC 상황실. 이 번호가 새벽에 울린다는 건 딱 하나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터졌거나 전쟁에 준하는 무언가가 벌어졌다는 뜻이죠. 저는 케빈 모리슨입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에서 한반도 정책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22년간 한반도 문제만 파고든 사람이에요. 국무부 동아시아과에서 시작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2년을 보냈고 그 뒤로는 줄곧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를 관리해왔습니다.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든 제 책상을 거치지 않고는 대통령 앞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게 22년간 제가 쌓아올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음에 무슨 카드를 꺼낼지 제가 모를 리 없다고요.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황실 당직 장교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평소에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국장님, 지금 즉시 출근하셔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 30분 전에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 무슨 통보? SOFA 22조. 미군 면책 특권 조항의 효력을 즉시 정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22조 효력 정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SOFA, 그러니까 주둔군지휘협정이라는 건 한마디로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서 누리는 법적 특권의 총집합입니다. 그 중에서도 22조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미군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게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되면 한국 법정이 아닌 미국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조항이죠. 쉽게 말하면 미군은 한국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을 누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걸 일방적으로 정지시켰다고요? 저는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넥타이를 3번이나 다시 맸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회색빛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백악관으로 향하는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워싱턴 거리는 텅 비어 있었는데 제 머릿속은 온갖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재협상 요구도 아니고 효력 즉시 정지라니. 이건 외교적 대화가 아니라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백악관 서쪽 출입구를 통과할 때 이미 여러 대의 검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합참, 정보국, 워싱턴의 권력 핵심들이 새벽잠을 걷어차고 모여들고 있다는 뜻이었죠. 복도에서 국무부 차관보 사라 첸과 마주쳤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으로 한국에서 3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침착하기로 유명한 그녀의 눈에도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케빈, 이거 진짜야? 사라, 나도 30분 전에 들었어. 지금 상황실에서 브리핑이 있을 거야.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 정도의 결단을 내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황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12명 이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는 한마디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 분노, 당혹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숨쉬기조차 무거웠어요. 그때 안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해밀턴이 들어왔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자 이 방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190cm가 넘는 장신에 늘 다림질이 완벽한 정장을 입고 입꼬리가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30년간 CIA와 국무부를 오간 이력을 가진
워싱턴이 만들어낸 가장 차가운 기계 같은 인물이죠. 해밀턴은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한 뭉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상황실에서 총소리처럼 울렸어요. 다들 읽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해밀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방 전체를 짓누를 정도였습니다. SOFA 22조 효력 즉시 정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오늘부로 주한미군 28,500명 전원이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소리야. 미군 병사가 기지 밖에서 침을 뱉어도 한국 경찰이 체포할 수 있다는 거야. 인도태평양사령부 참모차장 마크 브래들리 장군이 테이블 끝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 3개를 단 중장답게 이 방에서 가장 거만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한국군이 우리 병사를 체포한다. 우리 장비를 쓰고 우리 위성으로 정찰하고 우리 정보로 작전하는 군대가? 재미있는 농담이군. 브래들리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순간에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강경하게 나와도 결국엔 미국 없이는 안 된다. 22년간 그게 진리였으니까요. 하지만 해밀턴은 웃지 않았습니다. 브래들리,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 한국 통보가 나가자마자 한국 경찰이 미군 기지 주변 초소를 강화했다고 해. 미군 차량 통행에 대한 검문도 시작됐고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라 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밀턴이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자체 독자 위성정보 체계를 가동했다는 정보야. 우리 정보망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감시 체계를 돌리기 시작한 거지. 그 순간 브래들리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거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독자 위성정보 체계. 이건 단순한 SOFA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군사적 자립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잠깐, 그게 확인된 거야?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에서 확인했어. 한국이 최소 4기의 정찰위성을 운용 중이고 추가로 7기를 개발 중이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됐더군. 저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22년간 한반도 파일을 관리하면서 한국의 위성 프로그램이 이 정도까지 진행된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때 상황실 안쪽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보안 채널을 통해 주한미군 사령부의 실시간 영상이 연결된 겁니다. 화면 속에는 험프리스 기지의 정문이 보였는데 한국 경찰 차량 여러 대가 기지 앞에 일렬로 정차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기지 안에서는 미군 헌병대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외출을 준비하던 병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되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부참모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험프리스 기지와 오산 공군 기지 전체에 자발적 외출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한국 측의 사법적 통제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브래들리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자발적 외출 통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병사들을 기지 안에 가둬놓겠다는 거잖아. 장군님, 현재로서는 병사가 기지 밖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면 한국 경찰이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외출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28,500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서 사실상 기지에 갇혔다. 한 발짝도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한국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법률 한 줄로 미 태평양 전력의 핵심 축을 마비시켜 버린 겁니다. 해밀턴이 스크린을 끄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양손을 깍지 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이거는 코드 레드야. 대통령이 30분 뒤에 내려온다. 그 전에 대응 옵션을 정리해. 모리슨. 예. 한국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터뜨렸는지 분석해. 그리고 가용한 압박 수단 전부 리스트업해. 저는 노트북을 열었지만 솔직히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자꾸 한국 쪽의 의도를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었어요. 왜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재협상도 아닌 즉시 정지. 그리고 30분 뒤 상황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려왔습니다. 실내화도 신지 않은 채 슬리퍼를 질질 끌며
들어온 대통령의 얼굴은 잠을 설친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대통령이 가운데 의자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30초쯤 훑어본 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이 우리한테 통보를 한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야. 우리 병사들이 목숨 걸고 38선 지키고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 병사들을 자기네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이게 동맹이야. 이게 배은망덕이지. 대통령의 목소리가 상황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옆에 앉은 비서실장이 물 한 잔을 내밀었지만 대통령은 손으로 밀어버렸어요. 물잔이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져 서류 위에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닦으려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해밀턴, 내가 한국을 관리한다고 했잖아. 이게 관리야? 걔가 주인을 물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뒤틀리는 걸 느꼈습니다. 걔가 주인을 물었다. 대통령이 동맹국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처음 봤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해밀턴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음처럼 냉정해지는 게 이 사람의 능력이었죠. 대통령님, 한국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협정 위반입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보복 수단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 당장 뭘 할 수 있어? 해밀턴이 준비해 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옆에서 봤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첫째,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대한 긴급 관세 부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점 품목의 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합니다. 총 규모 약 450억 달러.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한국에 대한 방위 관련 정보 공유 즉시 중단. 위성 정보, 신호 정보, 대북 감시 정보 전면 차단. 그래, 다 끊어버려. 셋째, 주한미군 단계적 재배치 검토. 일본과 괌으로의 전력 이전을 시사하는 공개 성명 발표. 브래들리가 신이 나서 끼어들었습니다. 거기에 합동 군사훈련 전면 중단도 추가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 훈련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72시간이면 현실을 깨달을 겁니다. 대통령이 브래들리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군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북한 미사일 하나 날아오면 우리한테 울면서 전화할 거면서. 다 해. 전부 다 해. 저는 이 대화를 기록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한국의 일방적 조치가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 방에서 나오는 대응 방안들이 과연 현명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라 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이 사라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 무슨 딴소리를 하려는 거지? 라는 경고가 가득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5번째 교역 상대국이고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부품과 디스플레이 패널 없이는 미국 내 37개 자동차 공장과 전자제품 생산 라인이 2주 안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 관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역풍을 먼저 계산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해밀턴이 사라를 차가운 눈으로 쏘아봤습니다. 첸 부차관보, 지금 한국 편을 드는 건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은 이거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대한 70년 동맹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야. 이건 뺨을 때린 거나 다름없어. 뺨을 맞고 가만히 있으면 다음엔 주먹이 날아와. 사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녀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분노인지 좌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450억 달러 관세, 정보 차단, 훈련 중단. 오늘 안으로 전부 발표해.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도 공개해. 한국이 우리 없이 살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지. 대통령이 나간 뒤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2년간 관리해 온 한미동맹이라는 기계가 지금 제 눈앞에서 기어가 어긋나며 띠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런 수준의 갈등이 터지면 한국 외교부에서 긴급 성명이 쏟아지고 청와대에서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화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옵니다. 과거에는 항상 그랬어요.
미국이 으르렁거리면 한국이 한 발 물러서는 게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딱 한 줄의 성명만 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된 그 문장은 저희 뇌리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최우선입니다. 한 줄. 딱 한 줄이었습니다. 사과도 없고 해명도 없고 재협상 여지를 남기는 단서도 없었어요. 저는 그 한 줄을 읽으면서 등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야.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거야. 한국은 이 한 줄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걸 선언한 거야. 해밀턴은 그 성명을 읽고 비웃었습니다. 겁을 줘야 해. 한국은 원래 으르렁거리면 꼬리를 내리는 나라야. 관세 450억 달러가 터지면 24시간 안에 전화가 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꼬리를 내릴까? 진짜로? 그로부터 6시간 뒤 미국 정부는 예고한 대로 보복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의 45%의 긴급 관세, 한국에 대한 방위 정보 공유 즉시 중단, 합동 군사훈련 무기한 연기,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 착수, 45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철퇴, 여기에 군사적 압박까지.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한꺼번에 쏟아낸 겁니다.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48시간 안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나고 72시간이 지나도 한국에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 가한 타격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 가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격은 워싱턴의 누구도, 심지어 22년 경력의 저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미국의 보복 발표가 나간 지 정확히 9시간 뒤였습니다. 저는 NSC 사무실에서 CNN을 틀어놓고 한국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밀턴 보좌관의 예측대로라면 450억 달러짜리 관세 폭탄에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슬슬 협상 신호가 와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CNN 화면에 뜬 건 한국의 항복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속보.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 직후 다우존스 680포인트 급락.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건 한국 주식시장이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재무부에서, 상무부에서, 대통령 경제보좌관실에서 동시에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세 발표 직후 미국 반도체 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45%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하자 삼성과 SK가 생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가격이 하루 만에 38% 급등했습니다. 이 칩이 없으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엔비디아 주가가 장 초반에만 14% 빠졌습니다. AMD,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 연쇄 폭락. 월스트리트의 비명은 곧바로 의회로 전달됐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관세 발표 후 12시간 만에 상원의원 17명이 백악관에 항해 전화를 걸었어요. 공화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같은 당 의원들이요. 텍사스 출신 상원의원이 해밀턴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내 주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4,000명이 일하고 있어. 한국에 관세를 때리면 삼성이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다음 선거에서 텍사스를 잃고 싶어?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의 두께는 제 주먹만 했어요. 미국 자동차 산업 비상, 한국산 배터리셀과 전장 부품 공급 중단 시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3주 내에 멈춘다. 한국산 디스플레이 패널 수입 차단 시 애플 아이폰 생산에 심각한 차질. 한국산 철강 특수강 관세 부과 시 미국 방산 기업 납품 일정 6개월 지연. 저는 이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때리려고 휘두른 주먹이 우리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해밀턴에게 보고하러 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가 끝난 뒤 그가 한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물러서면 한국이 이긴 거야. 한국이 이기면 다음엔 일본이, 그 다음엔 독일이 똑같이 나와. 미국이 관리하는 전 세계 동맹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야.
월스트리트가 좀 빠진다고 국가 안보를 포기할 순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한국이 카운터펀치를 날렸습니다. 저는 CNN 속보를 보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니터를 2번, 3번 다시 봤어요. 제 눈이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에 대한 정제유 및 항공유 수출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왜 핵폭탄급 뉴스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 설비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정제한 뒤 그 석유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미국도 한국산 정제유의 주요 수입국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71%가 한국산입니다. 71%요. 미군의 전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가 하늘을 나는데 필요한 연료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민간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전체 민간 항공 물류의 상당 부분이 한국산 항공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워싱턴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저는 22년간 한반도 안보를 담당하면서 한국의 정유 산업이 미국 군사작전에 이 정도로 직결되어 있다는 걸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방어해주는 대상으로만 봤지 한국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 밖이었던 거예요. 펜타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장군이 해밀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72시간 전만 해도 한국군은 우리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비웃던 그 브래들리가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저는 해밀턴의 사무실 옆에서 그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올 정도였어요. 해밀턴, 이건 심각해. 한국이 항공유 수출을 실제로 줄이면 인태사령부 소속 전투기의 작전 가동률이 3주 안에 40% 이하로 떨어져. 태평양 전역의 공중작전이 사실상 반쪽이 되는 거야. 대체할 공급처가 없어? 단기적으로는 없어. 한국 수준의 정제 품질과 물량을 동시에 맞출 수 있는 나라가 당장은 없다고. 싱가포르와 인도 쪽에 긴급 타진 중이지만 최소 4개월은 걸린다는 답변이야. 해밀턴이 한참 침묵했다고 합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어요. 해밀턴이 침묵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기계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걸 계산하고 있었다. SOFA 효력 정지를 통보하기 전에 한국은 이미 미국의 보복 시나리오를 전부 예측하고 대응 카드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관세를 때리면 월스트리트가 먼저 무너질 걸 알았고 그래도 미국이 밀어붙이면 항공유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22년간 한반도 파일을 관리해 온 제가 한국의 전략적 깊이를 이렇게까지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니.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 준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해준 거였나? 아니,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렇게 생각할 단계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마치 바늘처럼 머리 한구석에 박힌 채 빠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한국의 항공유 수출 재검토 발표가 나간 지 이틀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12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SOFA를 개정하라. 오키나와 현지사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결단은 모든 미군 주둔국에게 영감을 줬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일본이 미국의 가장 고분고분한 동맹이 한국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건 오키나와에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도쿄에서도 3만 명 규모의 시위가 열렸고 일본 여당 내에서도 SOFA 재협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주일미군의 범죄와 횡포에 시달려왔거든요. 한국이 그 족쇄를 끊어버리는 걸 보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폭발한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성명을 냈습니다. 미군 주둔에 관한 방문군 협정 VFA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다.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람슈타인 공군기지의 지휘협정 재검토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호주에서는 야당 대표가 미국과의 방위 협력이 진정한 파트너십인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발언했어요. 도미노였습니다. 한국 하나가 쓰러뜨린 첫 번째 타일이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이 보고들을 받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무표정이 아니라 진짜로 위험을 감지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모리슨, 한국이 이걸 예상했다고 생각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미노, 일본, 필리핀, 독일. 한국이 SOFA를 터뜨리면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걸 한국이 미리 계산했냐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한국은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해밀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근거가 뭐야? 한국의 초기 성명이 딱 한 줄이었다는 겁니다. 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은 건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에요. 한국은 미국이 보복할 걸 알았고, 그 보복이 역풍을 맞을 걸 알았고, 그 역풍이 동맹 전체로 퍼질 걸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체 체스판을 보고 말을 움직인 겁니다. 해밀턴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펜타곤에서 급비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단독 보도한 그 문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이탈 시 인도태평양 전략 재구축 비용 분석. 펜타곤 자체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안보 체제에서 완전히 이탈할 경우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수준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그 숫자가 공개된 겁니다. 연간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조 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의자 등받이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1200억 달러. 미 국방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한국 없이 태평양을 지키려면 매년 이 돈을 추가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기사의 세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가치를 항목별로 분해한 겁니다. 주한미군 기지 인프라 유지비 절감 효과 연간 82억 달러. 한국 방산 기업으로부터의 장비 및 부품 조달 비용 절감 연간 47억 달러. 한국군의 대북 감시 정보 공유를 통한 미국 정보 수집 비용 절감 연간 31억 달러.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한 중국 견제 비용 절감 연간 340억 달러. 한국산 항공유 및 군수 물자 공급에 따른 태평양 물류 비용 절감 연간 58억 달러. 거기에 가장 큰 항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동맹 신뢰도 하락에 따른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여타 동맹국의 방위비 재협상 비용 추정치 연간 640억 달러. 이 마지막 항목이 바로 도미노 효과의 가격표였습니다. 한국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 동맹국들이 전부 우리도 재협상하겠다고 나올 거고 그 비용이 640억 달러라는 겁니다.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백악관에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한국과의 갈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 재평가하라. 하원에서도 초당적으로 한국 관세 재검토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대통령은 격노했습니다. 내 당 의원들이 한국 편을 들어? 누가 대통령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하지만 의회의 움직임보다 대통령을 더 분노하게 만든 건 CNN의 여론조사였습니다. 미국 국민의 58%가 한국과의 관세 전쟁은 미국에게도 손해라고 응답한 겁니다. 47%는 미군이 주둔국의 법을 따르는 건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관세 발표 이후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는데 대통령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가짜 뉴스. CNN은 항상 나한테 불리하게 조작해. 하지만 폭스 뉴스의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였다는 걸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더미를 바라보면서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가 서울에서 보낸 2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30이 채 안 된 젊은 외교관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의욕에 차서 갔지만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관리해야 할 동맹국이었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2년 동안 딱 한 번, 제 마음의 모처럼 박힌 만남이 있었습니다. 대사관 근처 용산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가끔 산책을 하곤 했는데 어느 봄날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군복 재킷을 입고 계셨어요. 가슴에 훈장 리본이 달려 있었는데 제가 군사 지식이 있으니까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훈장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영어를 섞어가며 꽤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미 제8군과 함께 싸운 경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미군 장교들과 나란히 참호를 파고 같은 식량을 나눠 먹었다고. 그때 미국 병사들이 건네준 초콜릿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한미동맹의 토대 아닌가요? 전쟁터에서 함께 피를 흘린 우정.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 역사. 이것이 한국이 미국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마운 건 사실이야.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하지만 젊은이, 한 가지 알아도. 할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80대 넘은 노인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어요. 고마움과 종속은 다른 거야. 우리가 미국에 감사하는 건 맞지만 그게 우리가 영원히 미국 밑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언젠가는 우리가 스스로 서야 해. 그때 미국이 동맹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려 들면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야. 그게 진정한 동맹이야. 저는 그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솔직히 순진한 이상주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미국 없이 서다니. 현실을 모르시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할아버지의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고마움과 종속은 다른 거야. 22년 전 그 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늘 뿌옇게 흐렸어요. 이 도시의 빛이 별을 가리듯 이 도시의 오만함이 현실을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데 보안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NSC 상황실. 또다시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인이 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SOFA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 그러니까 OPCON의 조기 전환을 공식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와 규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상황실 스크린으로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OPCON, 전시작전 통제권. 이건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미국이 쥐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한국군은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죠. 이건 한미동맹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한국이 이걸 가져가겠다는 건 SOFA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SOFA가 미군의 법적 특권을 건드린 거라면 OPCON은 미국의 군사적 지배권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니 이건 미국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내보낼 수도 있다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거예요. 해밀턴이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제가 22년간 봐온 중 가장 험악했습니다. 한국이 OPCON까지 들고 나왔어. 그가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뭐랄까? 불안. 아니,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 브래들리가 화상회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일 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두 눈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해밀턴, 솔직히 말하겠소. 한국이 OPCON을 가져가면 주한미군 28,500명은 한국 합참의장의 작전 통제를 받아야 하오. 우리 병력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받는 겁니다. 이건 태평양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 막아야지. 문제는 막을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들리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관세, 정보 차단, 훈련 중단 카드를 전부 꺼냈소.
한국은 꿈쩍도 안 했어. 오히려 우리가 역풍을 맞았지. 더 쓸 카드가 뭐가 있소. 핵무기로 위협이라도 하겠소. 해밀턴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 하려고 연결한 거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8%로 나토 기준을 초과했소.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천공 방공 시스템. 한국은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에요.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 보호가 없으면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브래들리의 말을 들으며 기묘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3일 전만 해도 한국군을 깔보던 사람이 지금은 한국의 군사력을 나열하면서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사라 첸이 이 시점에서 발언했습니다.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사라에게 쏠렸어요. 3일 전에 한국 편을 드는 거냐고 무시당했던 그 사라가 이제는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OPCON 선언 직후 유럽 3개국과 중동 2개국이 한국 국방부와의 방산, 협력 확대 양해각서 체결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포함한 장기 계약을 논의 중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천공 방공 시스템, 세계 포대 긴급 도입과 KF-21 공동 개발 참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 체계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자체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빈손으로 미국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유럽과 중동의 새로운 파트너를 이미 확보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갈등이 한국 방산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는 역효과까지 나고 있어요. 왜? 한국이 미국의 압박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으니까요. 미국에게도 안 꺾이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무기를 사는 나라들에게는 오히려 신뢰를 주는 겁니다. 우리 무기를 사면 미국 눈치를 봐야 하지만 한국 무기를 사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흐름입니다. 저는 사라의 말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대체하고 있다. 브래들리가 저음으로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를 봤소. 한국이 OPCON을 회수하고 독자 안보 체계를 완성할 경우 미국이 인태 지역에서 잃는 전략적 지배 가치를 1,800억 달러로 평가했소. 한화로 240조 원. 거기에 중동에서 한국에 뺏기는 방산 시장까지 합치면 10년간 3천억 달러가 넘는 손실이오. 3천억 달러, 400조 원.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어요. 대신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차가운 이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해. 지금 상태로 가면 우리가 잃는 게 한국이 잃는 것보다 크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해밀턴이라는 기계가 마침내 현실을 인정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우리가 졌다고 보고하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다음 날 아침 2차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참석 범위가 더 넓었어요. 재무장관,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까지. 경제 측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건 이 문제가 안보를 넘어 경제 전면전으로 확대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3일 전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3일 전에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한국을 혼내주겠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 뒤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뉴스를 봤을 거예요. 주가 폭락, 여론 악화, 의회 반발, 동맹 도미노. 상황을 정리해. 해밀턴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라 첸이 준비한 자료가 핵심이었어요. 사라가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용은 화약 같았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 72시간 동안의 경제적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다우존스 누적 하락 2,400포인트, 나스닥 4,100포인트 하락, 미국 시가총액 5일 만에 2조 8천억 달러 증발, 반도체 섹터만 6,200억 달러 손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재무장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산 부품 의존도 분석입니다. 미국 전자산업의 한국 부품 의존도 34%,
자동차 산업 22%, 방산 산업 18%, 항공산업의 한국산 항공유 의존도 71%. 대통령이 손을 들어 사라를 멈췄습니다. 잠깐, 71%. 항공유의 71%가 한국산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래? 미국이 항공유도 못 만들어?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미국도 정제시설이 있지만 한국 정유사들이 지난 30년간 구축한 고도화, 설비의 효율성을 따라잡기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국의 정제 기술과 물류 네트워크가 최적화되어 있어서 미국이 자체 조달로 전환하려면 최소 18개월, 비용으로 47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의자 팔걸이를 양손으로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사라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과의 관세 전쟁이 6개월 지속될 경우 미국 GDP에 미치는 타격은 최소 2.3%, 금액으로 약 5,800억 달러입니다. 반면 한국 GDP 타격은 1.4%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더 다친다는 소리야?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밀턴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수 경제적 계산이고 전략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라가 고개를 돌려 해밀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해밀턴 보좌관님, 전략적 가치도 이미 계산했습니다. 펜타곤 자체 분석 결과가 유출됐잖아요. 한국 이탈 시 연간 1,200억 달러 추가 비용. 이걸 전략적 가치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이건 가치가 아니라 가격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잃으면 치러야 하는 가격이요. 해밀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첸 부차관보, 말을 조심해.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한국은 50년 전 한국이에요. 미국이 쌀을 보내주고 군대를 만들어주고 경제를 일으켜준 그 시절의 한국. 하지만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고 세계 6위 군사력이고 미국의 항공유 71%를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파트너예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재무장관이 서류를 내려다보고 상무장관이 물을 마시고 브래들리가 화상화면 너머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사라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5초, 10초, 15초. 그 시선은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여자가 맞는 건 아닌가? 라는 불안도 느껴졌습니다. 해밀턴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대통령님, 첸 부차관보의 분석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해밀턴이 아닌 사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첸, 그러면 내 생각은 뭐야? 한국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명령을 따르는 후방기지가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동맹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해 걸었어요. 문 앞에서 멈추더니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턱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좌절도 아닌 그 눈물은 3일 동안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시당한 사람이 마침내 진실을 말한 뒤의 해방감이었을 겁니다. 저는 사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잘했어, 사라.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한 게 아니야, 케빈. 3일 전에 말했어야 했어. 아니, 3년 전에. 아니, 우리 모두 30년 전부터 알았어야 했어.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용산의 할아버지도 맞았으니까요. 고마움과 종속은 다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바로 그 시각, 전 세계에서 워싱턴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한국이 유엔 무대에서 쏘아올린 단 한 발의 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탄은 미국이 70년간 쌓아올린 동맹 질서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 긴급 특별 세션에서 연설한 건 워싱턴 시간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NSC 사무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라 첸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해밀턴은 자기 사무실에서 별도로 시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엔 총회장은 만석이었습니다. 평소에 빈자리가 절반인 총회장이 이날은 복도까지 사람이 들어찼다고 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말을 할지.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안경 너머의 눈빛이 차분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장관은 첫 5분 동안 한미동맹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전쟁, 미국의 도움, 피로 맺어진 동맹. 감사의 마음을 담은 어조였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서론이야. 진짜 칼은 아직 안 꺼냈어. 그리고 6분째, 장관의 어조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후질서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에 군사적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보호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주둔군주의 협정이라는 이름 아래 미군은 주둔국의 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주둔국의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자국의 법으로 심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70년간 계속된 현실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장관이 SOFA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모든 미군 주둔국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영토에서는 우리의 법이 최우선이라고. 이것은 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입니다. 장관이 잠시 멈추고 총회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주권 없는 동맹은 동맹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속입니다. 총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나라의 산발적인 박수였지만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일본 대표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쳤어요. 호주, 노르웨이, 이탈리아, 폴란드. 기립박수였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기립박수.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것 같았어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저건 과장이야. 미국은 자유세계를 지켰어. 우리가 없었으면 저 나라들이 지금처럼 안전할 수 있었겠어. 그 모든 반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단 하나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관의 말이 맞다는 걸. 사라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어, 케빈. 뭐가? 미국이 동맹을 관리하던 시대가. 저 박수 소리 들려? 저건 한국에 대한 박수가 아니야. 저건 전 세계가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야.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말이 심장을 관통했어요. 20분 뒤 대통령이 해밀턴을 불렀습니다. 저도 배석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대통령은 TV를 끈 채 의자에 깊이 파묻혀 있었어요. 유엔 중계를 봤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마 던졌을 겁니다. 해밀턴. 예, 대통령님. 한국한테 전화해. 해밀턴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어요. 전화요? 내가 직접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하겠다는 게 아니야. 특사를 보내. 비공개로. 새로운 조건으로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지 타진해봐. 해밀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어떤 조건까지 수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습니다. SOFA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 미군이 한국 법을 따르게 해. 그건 솔직히 우리가 억지 부리던 거야. 저는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3일 전에 한국 놈들이 감히 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 지금 SOFA 양보를 입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OPCO에는 안 돼. 전작권까지 넘기면 우리가 태평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밀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사단을 편성하겠습니다. 모리슨 국장을 포함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로에 절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 이걸 수습해와라는 무언의 명령이 담겨 있었어요. 가서 되든 안 되든 결과를 가져와. 그리고 한 가지. 한국한테 절대로 우리가 약해 보이면 안 돼. 우리가 협상하러 가는 거지.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항복이라는 걸.
미국이 먼저 전화를 건다는 것 자체가 이 싸움에서 누가 졌는지를 증명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서울행 비행기가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서재 책장에 꽂혀 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시절에 찍은 사진이에요. 젊은 제가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웃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세계 최강대국의 외교관, 동맹국을 관리하는 사람, 미국의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 22년이 지난 지금 그 사진 속에 저를 보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관리한 게 아니었어. 나는 22년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관리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야.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창밖의 구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새벽 3시의 긴급 전화, 대통령의 분노, 해밀턴의 냉혈한 보복 계획, 브래들리의 거만한 비웃음, 450억 달러의 관세 폭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처절한 역풍, 월스트리트의 비명, 항공유라는 카운터펀치, 일본과 필리핀의 도미노, 펜타곤의 1200억 달러짜리 공포, 사라 첸의 눈물, UN 총회의 기립박수, 그리고 대통령이 전화해라고 한 그 순간, 미국이 동맹국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70년간 미국은 동맹국에게 전화를 받는 쪽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받고 조건을 제시하고 승낙하거나 거절하는 쪽이었어요. 한 번도 우리가 먼저 대화하자고 손을 내민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앞에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밖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였어요. 워싱턴과는 다른 날카롭지만 깨끗한 공기. 그리고 공항의 규모와 효율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22년 전에 왔을 때도 인천공항은 대단했지만 지금은 차원이 달랐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타는 순간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이 나라를 우리가 보호해줬다고? 이 나라가 우리 없이 못 산다고? 22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전제가 서울의 하늘 아래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의 벤치가 떠올랐어요. 낡은 군복 재킷을 입은 할아버지, 한국전쟁 참전 훈장, 그리고 그분이 제게 한 말. 언젠가는 우리가 스스로 서야 해. 그때 미국이 동맹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려 들면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야. 그게 진정한 동맹이야. 20년 전에는 순진한 소리라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특사 자격으로 서울 땅을 밟은 지금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섰습니다. 미국이 겁을 줘도 관세로 때려도 정보를 끊어도 훈련을 중단해도 한국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밀어낸 게 아니에요. 한국은 미국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종속이 아닌 진정한 동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건 결별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다만 그 초대장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대등할 것. 서울의 아침 햇살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내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 밑에서 올려다보지도 않겠다. 차가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워싱턴에서 가장 큰 공포가 뭔지 아시나요? 한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핵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이 중국 편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워싱턴의 진짜 공포는 이겁니다. 한국이 없는 태평양, 미국의 전투기가 날 수 없는 하늘, 미국의 군함이 정비받지 못하는 바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멈추는 세계, 미국의 동맹국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는 미래.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가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22년간 저는 한국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보호해줘야 할 작은 나라, 미국의 명령을 따르는 충실한 동맹, 고마워해야 할 나라. 하지만 이 일주일이 저희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존중해야 할 파트너였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였으며,
어쩌면 미국보다 더 단단한 의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워싱턴의 뿌연 하늘과는 달리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해가 강했어요. 이 나라의 국민들은 수십 년간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고, 독재를 무너뜨렸고, 경제를 일으켰고,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강대국에게 대등하게 대하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용산의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시며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아마 웃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저는 차에서 내려 서울 외교부 청사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미국의 특사가 아니라 한국의 파트너로서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금까지 NSC 한반도 정책국장이 밝힌 72시간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